영향이 CO2라기보다 사이클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환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하고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보는데요. 왜 원자력이 필요한가? 여러분들 인트로덕션 매 학기마다 하는데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가지 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자, 왜 원자력이 필요한가 하는 네 가지 이유 설명하기 전에 최근 오늘 소식이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귀국했는데 중동 4개국 순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스마트 원자로 그 MOU를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MOU가 뭐냐, 상용 원자로 추진을 위한 협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 건설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의 사이트가 아직 안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의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원안인 산하 인허가 주는 기관인데 표준 설계 인가를 줬습니다. 표준 설계 인가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한 번 설계 인가를 받으면 계속 찍어낼 수 있어요. 표준이란 말이 스탠다드란 말인데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인허가가 표준 설계 인가인데요. 표준 설계 인가를 2년 전에 받았습니다. 스마트 원자로를.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사이트를 못 정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대통령 순방길에 공동 파트너십하고 인력 양성한다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이게 한 20억 불 정도 돼요. 20억 불. 2조 원 정도 되죠. 2조 원 정도 되고, 우리 그 에미레이트에 원전 4개 수출한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그건 한 40조에서 45조 정도 됩니다. 거의 한 20분의 1이죠. 20분의 1. 그죠? 2조 원이니까. 그래서, 시범 건설하는 것 뿐만 아니고 제3국에 수출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발전량은 기존 그 표준형 원전의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APR이나 이게 한 150MW까지 하면 APR이 10분의 1이고 100MW면 표준형 원전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건설비는 모듈형이기 때문에 5분의 1 정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망을 그 소형이기 때문에 도시 주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송배전망의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혹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20일 동안 자연 순환으로 붕괴를 냉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케이 기술. 그래서 20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20일 지나도 매뉴얼리 물만 공급하면 저장수 냉각 탱크에 수동으로 보충만 하면은 계속 자연 대류로 붕괴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원자로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니까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형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원자로가 있고 전기 발생기가 따로 있죠. 가압기도 따로 있고 RCP 펌프도 따로 있는데 스마트 원전은 한 15년 전에 설계가 시작돼 가지고 소형 그 패시브라고 그러죠. 피동형 원자로로 일체형입니다. 일체형. 그래서 이 하나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해결료는 요 밑에 들어 있고 전기 발생기는 요 양쪽에 붙어 있고요. 여기 RCP 펌프가 있고 가압기는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 대단히 그 진보되고 발전된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 리터 규모 7.0에도 견딜 수 있는 원자로로 설계됐고요. 전력 생산뿐만 아니고 또 담수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물이 없는데요. 산이 없기 때문에 바닷물을 가지고 이제 산업 용수를 끌어야 되는데 이게 그 먹는 물뿐만 아니고요. 그래서 담수화 계통에도 사용될 수 있는 다목적용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일 전에 MOU를 맺었죠. 개발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을 했고요. 미래부 R&D 예산으로. 우리 그 원자력연구원 캐리 원장이 요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죠. 김종경 교수가 그 원장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대단한 그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UAE 원전이 2017년 중반에 상업 원전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년 정도 지나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경락 건물도 지금 완성 단계에 있고요. 원자로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UAE 원전이 그 사막에 어떤 대단한 그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가서 보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UAE에 이어서 사우디에 지금 스마트 원자로가 그 추진이 되는데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소형 원자로 리액터인데 왜 가능했냐 하니까 2년 전에 아까 말했던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NRC가 인허가를 아직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서가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그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잘 극복하면서 진행되리라 봅니다. 자, 그럼 왜 원자력을 해야 되느냐? 지금 스마트 원자로 같이 이런 다목적용 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됩니다. 인력 양성도 하고 또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종합과학이죠. 그죠? 기계공학뿐만 아니고 뭐 토목 건축공학, 머티리얼, 금속공학, 또 뭐 전기, 전자공학, 또 INC 쪽에는 이제 전자, 전기, 컴퓨터 사이언스죠. 그래서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큽니다. 알다시피 지금 표준형 원전 APR 1400, 그 다음 앞으로 지을 APR 플러스 다 국산화됐습니다. 최근까지 국산화하지 못하던 그 RCP 펌프라든지 MMIS, 그 다음에 분석하는 코드들도 최근에 다 국산화됐습니다. 그래서 100% 국산화 기술을 갖고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주춤하고 있죠.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기류에 있습니다. 반핵 단체들이 월성 1호기 그 계속 운전을 굉장히 반대하는 걸 여러분 보도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가 86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학을 79년도에 들어갔는데 아주 그 원자력에 대한 열망을 안고 입학을 했는데 79년 3월에 입학했는데 79년 4월에 TMI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군대를 마치고 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86년도에. 네. 다시 이제 좀 더 깊이 공부하겠다. 좀 더 제대로 하겠다고 대학원 진학을 했는데 또 86년 입학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체르노빌 사고 났습니다. 86년도에. 네. 근데 이번에 그 4년 전이죠. 2011년 3월 11일 날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도 그 당시에 원자력 르네상스 붐이 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도쿄 정세에서 지구 온난화 예방하는 길은 원자력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원자력이 붐을 타고 있는 시점에 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86년도에 일어났던 사고 당시에도 지금처럼 반핵 움직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원자력을 하겠다 그래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최대의 수혜국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그때부터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자립화가 거의 70% 정도 되죠. 60% 70%.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한 75기가 운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계속 그 원자력 발전소 수출 경쟁국이죠. 우리가 UAE 수출하려고 하면 아레바 프랑스 회사가 들어오고요. 핀란드도 수출하려고 하면 프랑스하고 경쟁합니다. 프랑스가 하여튼 체르노빌 원전의 최대의 수혜국입니다. 자, 후쿠시마 사고가 났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원자력 기술이. 도시바, 미쓰비시를 위시한 대단한 그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까지 사들여가지고 원전 수출을 위한 그 종주국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사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UAE 수출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스마트 원자로 수출 등을 통해서 그 전에 86년도에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이걸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월성 1호기는 기술적으로 안전하다 하는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판단으로 종결이 됐지만 근데 빅매치가 남아 있습니다. 고리 1호기입니다. 고리 1호기가 2017년도에
40년이 됩니다. 허가받은 10년 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원자력을 반대하는 그런 그룹에서 이제 그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성 1호기도 그렇고 고리 1호기도 충분히 더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 좀 할 텐데 얼마나 안전해야 충분히 안전한가 하는 것은 오래된 이제 하두죠. 그죠? 끝이 없죠. 돈을 계속 들이면 안전성이 올라갑니다. 경납 건물 하나인 것도 지금 유럽은 2개 하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뱃셀을 보존하기 위해서 캐비티에 물을 집어넣는 그 시스템을 우리 그 신고리 3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해결료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것을 그 냉각시키는 코어 캐치 시스템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의 안전성은 점점점 좋아지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안전성은 올라가는데 얼마나 안전해야 충분히 안전한가 하는 거죠. 그죠? 끝이 없죠. 그죠?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은 원자력에 절대 안전이 없다 하는 인식을 세계인들에게 심어준 거죠. 그죠? 100%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돈을 퍼부을 수는 없죠.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가 나오고 캐나다의 샌드오일이 나오면서 지금 사우디하고 지금 기름 점쟁이 일어났죠. 러시아 그런 네 나라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석유가가 엄청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이 그 텍사스 쪽에 바위 속에 있는 그 못 캐내던 그 석유를 캐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미국이 수입하던 그 LNG 가스나 석유를 수입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던 캐나다에서도 타격을 받고요. 캐나다 달러가 엄청 떨어졌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도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중동국들이 기름값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공급 라인이 우리가 중동에만 의지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를 그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기름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지금 원자력이 주춤하는 이유가 후쿠시마 사고 때문이라기보다 그런 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치고 나가려고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번 기회에 원자력 종주국, 원자력 선진국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지금 아주 그 다방면의 그 노력들을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이 이제 그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일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원자력 수출 기술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은 왜 원자력을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내가 4가지라고 미리 이야기했는데 어떤 게 있어요? 아까 4학년 중에 볼런티어 안 하겠다고 한 친구가 전홍배. 자네는 왜 원자력을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4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하나 나왔지? 에너지 자금률. 그죠? 이거 말고 한번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봐.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김준영. 생각이 안 나? 야, 4학년이면 많이 들었을 텐데. 김태훈이 왔니? 니 지난주에 안 왔지?
태훈이 하나만 말해봐. 왜 우리나라 원자력 해야 돼? 어? 지리적인 특성상 해야 된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요 다음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은 이렇게 네트워크가 좋아요. 그래서 한 나라가 부족하면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서 원자력 안에 전력이 부족하면 프랑스에 사오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는 아일랜드입니다. 위로 북쪽이 북한이 있고요. 남쪽은 일본이 있지만 바다로 떨어져 있죠. 중국도 바다로, 그러니까 완전히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 1년에 에너지 액수가 한 1,500억 불 됩니다. 1,500억 달러면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원자재 수입의 한 3분의 1이 에너지 수입이에요. 일본이 지금 원자력 안 하면서 LNG 수입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니까 지금 일본이 무역 적자로 돌아서고요. 지금 전기값 1.2배 올라가고 경제가 희청희청하죠. 다시 원자력을 합니다. 일본이 지금 남쪽에 있는 센다이 원전하고 또 서쪽에 있는 하카도메 원전 두 원자로부터 해가지고 올 봄부터 재가동 들어간다 하는 게 지금 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허가 48개 원자로 중에 한 20개를 인허가 신청했어요. 재가동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 말에 방문한 그 오나가와 원전, 후쿠시마 원전에서 제일 그 가까운 원전입니다. 그 당시 3.11 대지진 당시에 진앙지로부터 제일 가까운 원전이 오나가와 원전이었어요. 오나가와 원전이 그 쓰나미가 13m가 왔는데도 견뎠습니다. 견뎠는데 왜 견뎠는가 하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오나가와 원전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그 소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 위에 사이트하고 그 동북전력 그 원자로를 운영하는 동북전력이라는 전력회사가 운영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한수원이 하나가 아니고 일본엔 전력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도쿄전력, 뭐 도호쿠전력 해서 쭉 있는데 여기는 도호쿠 동북전력에서 운영하는 원자로인데 1.7조 원이죠. 1조 7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들여가지고 지금 뭐 방파제도 29m로 높이는 거예요. 29m.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고리는 7.5m를 10m로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23개 원자로가 1조 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2015년 올 말까지. 근데 거기는 한 전력회사가 1조 7천억 들여가지고 지금 보강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파제는 조그마한 하나의 꼭지고 여러 가지 뭐 포트블 이드지라든지 뭐 펌프, 뭐 내진 관련된 설비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오나가와 원전은 지진 당시에 13m의 쓰나미가 왔습니다. 근데 그 높이가 얼마냐 하니까 원래 14.8m였습니다. 근데 지진이 흔들리면서 1m 내려앉았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13.8이죠. 13.8인데 13m가 와가지고 얼마 차이에요? 80cm 차이죠. 80cm 차이로 침수가 안 됐어요.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은 그 당시에 오나가와 원전이 꼭 우리 그 통영이나 그 제도처럼 한류 수도변에 있어요. 길이 하나인데 가보니까 길 1시간 반 정도 들어가야 발전소가 나오는데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길이 외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지진이 흔들리면서 길이 두 줄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발전소로 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원자력 발전소로 갔어요. 원자력 발전소 홍보실이 언덕 위에 있는데 홍보실 전력이 끊어지니까 춥잖아요. 밤에 전력이 없으니까. 추우니까 다시 발전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체육관에 무려 석 달 동안 있었어요. 한 360명이. 그 그림은 내가 안 가져왔는데 그 후쿠시마는 지금 원전 사고 나가지고 난리인데 오나가와 원전은 주민들이 발전소 내로 대피해가지고 견뎠어요. 그래서 오나가와 원전 그 마을이 한 10,000명 되는데 지진 당시에 한 10% 죽었어요. 쓰나미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한 9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 오나가와 원전이 나중에 IAEA에서 점검을 나가 보니까 지진도 잘 견디고요. 지진도 유리창도 안 깨졌을 정도로 내진 대비를 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지금 29m로 높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 발전소의 높이가 얼마냐면 7.5m예요. 그 뚝 높이가 7.5m인데, 그 보일링 워터 리액터 3개인데 2호기 짓고 3호기 지을 때 발전소를 14.8로 올렸어요. 왜 올렸느냐 하니까 주민들이 그 안전하게 지어라. 또 칠레 쓰나미도 있었고, 그때는 인도네시아 쓰나미 있기 전입니다. 2002년도니까. 인도네시아 쓰나미는 2004년인데, 그때 얼마 죽었어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만 5천 명 정도 죽었어요. 15,000명. 인도네시아 쓰나미 2004년도에. 근데 그 당시에 원자력 학회에서 일본도 대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동경전력은 그 말이 있었지만 돈이 들잖아요. 규제기관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10m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나가와 원전은 아까 2호기에서 3호기 지을 때 주민들이 아우성을 하니까 그럼 방파제 좀 높이겠다 해서 7.5m를 14.8로 높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1m 흔들리면서 13.8이 내려왔는데, 쓰나미 3월 11일 쓰나미 나고 난 뒤에 또 부랴부랴 또 올렸어요. 그게 17m입니다. 17m. 그 오나가 원전은 3번 그 쓰나미 대비 공사를 했습니다. 그 2002년도에 7.5m를 14.8로 올린 거. 그 다음에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에 가까스로 넘기고 난 뒤에 또 올린 게 17m.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얼마로 올리고 있다고요? 29m. 바로 발전소 옆에서 지진 나가지고 쓰나미가 올 수 있는 최대 높이가 계산해 보니까 23m예요. 거기다 세이프티 마진 6m 올려가지고 29m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뉴스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치면, 오나가와 치면은 방벽부터 나와요. 네? 방벽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지진도 사고 나기 1년 전에 보강공사 했습니다. 2011년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지진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오나가와 원전은 제일 지진 난 지역에 가까운 원자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면서 주민들까지 살렸어요. 주민들까지. 주민 수용성이 상당히 좋아요. 주민들하고 그 원전 사업자 간의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나가와 원전이 빨리 재가동할 걸로 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주민 수용성이 지금 그 오나가와 수준 정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월성 1호기 계속 운전만 해도 보상금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이 있죠. 근데 하여튼 주민들의 그 바람을 귀를 기울이고 한수원도 자발적으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지진 보강공사 했을 뿐더러 쓰나미 대비해서 방파제도 올렸죠. 오나가와 원전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여튼 발전소 뭐 특별한 일이 있겠나. 잘 운전하면 뭐 전력 생산될 거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해라 안 하면, 법조화해서 하라고 안 하면 잘 안 움직이는 게 사업자의 생리입니다. 근데 오나가와 원전은 이제 그것을 좀 자발적으로 잘 한 원전이고, 전력회사고요. 후쿠시마 원전은, 동경전력인데 좀 그런 안전문화가 좀 부족한 원전이었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사람이 잘못한 인재라고 봅니까?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자연재해라고 봅니까? 인재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뭐 그렇게 100% 보강공사를 할 수가 있나. 그건 자연재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두 사람밖에 없네. 나머지는 뭐예요? 네.
아주 그 극한 자연 재해로부터 시작된 사고지만 설계자가 대비하지 못한 인재입니다. 인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한번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 원자력 할 이유는 에너지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지금 자금률이 보세요. 자금률이 우리나라 2%예요, 2%. 근데 원자력 에너지를 중국산 에너지로 보면 20%까지 됩니다. 프랑스는 어때요? 8%인데 51%가 됩니다. 자금률이. 프랑스도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 이제 사고 전인데 4%, 18% 이렇게 되는데 이런 캐나다나 영국 이런 데는 미국도 그렇고요. 원자력 하나 그렇게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프랑스 이런 나라는 굉장히 자금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자력 하고 안 하고가 큰 차이를 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를 잘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처럼 풍력도 하고 캐나다처럼 수력도 하고 하는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바람 하려면은 평균 5m/s 정도 불어야 되는데 부는 데가 거의 없어요. 대관령 뭐 이런 데 조금 있는 정도인데 태양광도 4,320메가줄 정도 돼야 되는데요. 이것도 거의 일부 지역에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이런 풍력과 태양력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서 뭐 조금은 하겠지만 우리의 그 기저부하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그죠?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술 개발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예. 그래서 뭐 태양력 같은 경우는 밤에 또 가동이 안 되고요. 그죠? 또 흐려도 안 되고 또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죠? 또 고장이 잘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저음이 또 은근히 환경 문제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꼭 그게 클린 에너지고 부작용이 없는 에너지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 2.6%의 대부분이 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러니까 쓰레기 음식물 소각에서 또 쓰레기 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국산 에너지고 나머지는 수입한다고 보면 되죠. 그 에너지의 그 시큐리티 측면에서 필요하고 원자력이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에너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좀 2009년이니까 좀 지난 거지만 어쨌든 다른 에너지원하고 비교해 보면요. 석탄이나 LNG, 콜 비교해 보면 거의 LNG 같은 경우 5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콜보다도 쌉니다. 석탄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사고 전에 한 3배 됐는데요. 지금은 한 3.5배 되면 됩니다. 일본이 킬로와트아워당 단가가 우리나라보다. 프랑스, 미국, 영국 다 보면 우리나라는 전력 요금이 싸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과소비해요. 너무 많이 써요. 그죠? 무슨 그 온실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뭐죠? 비닐하우스 난방도 전기로 하고 뭐 하여튼 그 전기값이 너무 싸요. 그러다 보니까 가소비해서 지금 문제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발전을 해온 것의 근간이 뭐냐 하면 질 좋은 양질의 그 전기를 원자력이 생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 잘 몰라요. 국민들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수출품들의 그 생산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전기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포스코, 뭐 현대자동차, 뭐 삼성전자, 그 다 보면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혜택 받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그 상품 수출하면은 그 속에 전기값이 들어있는데 싼 전기값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하는 사람들, 반영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또 하면 정말 싸냐? 사고 나면은 일본처럼 사고 나면은 사고 비용 또 뭐 폐기물 비용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단가 안에. 요 단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40원 정도 보는데. 근데 사고 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고 났을 때 보상해주는 땅, 그죠? 인명피해, 뭐.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 4년 이상 계속 홀바디 카운트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 중에 한 개치 이상 그 노출돼가지고 사망한 사람은 아직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예. 그 후쿠시마 사고로 죽은 사람은 거의 2만 명이 육박하는데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돼서 죽은 사람은 아직 공식적으로 없다 하는 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가 친환경성. 그죠? 원전은 CO2 안 나오죠? CO2 안 나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NO2 계열, 낙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CO2 계열, COX라고 그러죠. 헉스, 녹스의 그 방출량이 원전은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원자력 발전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CO2 배출량이 약 26% 증가된다 하는 겁니다. 원자력. 그래서 네 가지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에너지 안보, 첫째. 둘째가 경제성. 셋째가 지구가 글로벌 워밍, 점점 100년에 1도 정도씩 올라갑니다. 이거 보면 100년에 0.74 플러스 0.18, 그죠?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이 CO2 때문이다 하는 게 커먼 센스입니다. 여기 보면 79년 9월하고 20년 9월하고 보면은 기후 변화 영향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게, 지구 온난화 예방에 기여하는 게 원자력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고속도로 환경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위에다가 셀 태양전지 있죠. 쫙 깔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돈도 많이 들 뿐더러 아직 시간이 요원하죠. 여러분 세대에는 아직도 원자력이 대안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과목이 신뢰성 공학인데 릴라이빌리티가 뭐냐? 릴라이빌리티가 확률입니다. 확률입니다. 어떤 확률이냐 하니까 모든 부품이나 계통들이 텍스펙이 있는데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을 줄여서 텍스펙이라고 합니다. 텍스펙이 있는데 텍스펙에 수명이 나와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월성 1호기는 30년, 월성 2호기는 40년, APR 1400은 지금 인허가 받고 있죠. 요즘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인허가 심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0년입니다. 설계 수명이. 그죠? UAE 지금 바라카 원전도 마찬가지 설계 수명 60년. 미국은 지금 60년 받은 원자로들이 많은데 80년으로 올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은 설계 수명을 80년. 미국은 기본적으로 40년 주고 한 번 연장할 때 20년을 더 줍니다. 그래서 미국은 79년도 이후에 새로 지은 원전이 거의 없어요. TMI 사고 나고. 그래서 계속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도 99개가 돌아가죠. 그런데 대부분 20년 연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업자가 이거 뭐 돌려봤자 경제성이 없다 해서 스톱한 게 몇 개 있습니다. 큐아니 원전 같은 원자로. 그런데 대부분은 가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발전소 나이가 상당히 올드합니다. 나이가 많아요. 자, 그래서 릴라이빌리티는 뭐냐?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냐니까 운전 조건을 주어진 기간 수명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상발전기인데요. 제너레이터 1, 2, 3가 있고 한 제너레이터가 30kVA를 생산할 때 적어도 비상 전력 계통은 60kVA의 전력을 공급해야 된다고 할 때 발전소마다 다릅니다.
이 비상전력 계통의 신뢰도를 계산하시오 하는 게 우리 코스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발전소의 안전성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 보는 전력 계통이에요. 다른 하나는 물 공급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전기가 있으면 발전소는 안전합니다. 우리 집도 어때요? 전기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 멈추고 뭐 난리 나죠? 그죠? 집에 여러분들 전기 없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물이 없으면 뭐 샤워만 못하지, 밥 못 해먹고 샤워만 못하지, 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죠. 근데 발전소는 어때요? 자동으로 정지가 일어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붕괴열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디케이 히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디케이 히트를 시키지 못하면 그게 사고예요. 그래서 사고의 정의는 파워 쿨링 미스매치입니다. 파워는 디케이 히트고 생산되는 붕괴를 제거시키지 못하면 그게 사고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경우에 발전소 사고가 몇 기 일어났습니까? 안에 몇 기? 후쿠시마 사고 발전소 몇 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기억하는 사람 없나? 4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3기입니다. 3개. 1, 2, 3호기는 7등급이고요. 사고가. 4호기는 3등급. 사고가 아니고 인시던트입니다. 액시던트가 아니고. 그래서 사고의 정의는 뭐냐 하니까 파워 쿨링 미스매치인데 4호기는 붕괴를 내는 해결료가 놓으시면 없고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에 있는 것도 파워 쿨링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3등급이었어요. 3등급. 3등급이었습니다. 자, 내가 입학했던 79년도 대학원 입학했던 체르노빌,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도에 일어났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발전소의 안전성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까 그 방파제를 높이는 거 하면 비상발전기를 사이트마다 하나씩 더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을 공급하는 그 외부에서 물 공급하는 시스템을 달고 경락 근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트드 벤팅 시스템, 그 컨테인먼트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장치를 달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장치인데 이번에 월성 1호기 계속 운전을 받기 위해서 달았죠. 그죠? 수소 제거하는 파라는 시스템 달고. 그래서 돈이 자꾸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수록 이제 안전하긴 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 프로젝트들이 미국도 소아카 프로젝트, 누렉 1150, 워시퍼틴 하드러드 이런 보고서들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제 안전성을 위한 지원들이 나옵니다. 서제스션이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 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들여도 베니핏이 있는가? 그 트레이드 오프를 보는 거죠. 돈이 들어도 경제성이 있으면 미국은 합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발전소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들여서 위험 관리를 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규제기관은. 근데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발전소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더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 관리를 한다.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PSA도 우리는 PSA라고 그러죠.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입니다. PRA라고 그러고 일본도 최근에 PSA를 PRA로 바꿨어요. 용어 자체를 원자력 학회가 바꿨습니다.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 발전소는 위험하다. 그렇지만 안전 강화 혹은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그 개념이 미국은 일찍부터 코스트 베니핏 개념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사고를 경험했죠. 79년도에. 근데 사고를 경험하지 않는 유럽이나
또 유럽의 IAEA죠. 대표적인 기관이. 우리나라도 계속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을 도입해야 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고가 윈스케일 사고가 57년도에 있습니다. 영국에서. 선진국에서 다 일어난 거죠. 영국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일어났고 러시아에서 일어났고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우리나라입니다. 프랑스하고 우리나라입니다. 57년도 영국 사고는 화재 때문에 생겼습니다. 화재가 났어요. 화재. 불이 나가지고 3명이 죽은 사고였습니다. 윈스케일. 여기서 이제 소스톰에 관한 그 연구 분야가 활성화됐고요. 그 다음에 79년 TMI 사고는 워시포틴 하늘에 대해서 뭐냐면 인적 오류가 상당히 그 중요한데 이것을 간과했다 하는 게 보고서 결론이에요. 사람 실수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규제기관이나 사업자가 인간의 중요성을 그냥 관과했다는 거죠. 관과. 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TMI 사고의 사고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체르노빌 사고도 결론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안전문화, 원자력 안전문화가 중요하다. 여기서 절차서 위반에다가 오퍼레이터가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파워를 올리면 이제 실험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파워를 올리면 반응이 금방 안 올라갑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포이전 이펙트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데 원하는 파워까지 안 올라가니까 또 올린 거예요. 컨트롤러도 뽑은 거예요. 또 안 올라가니까 또 뽑은 거예요. 나중에 순식간에 확 올라가서 반응도 폭주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들어가는 ECCS도 미리 꺼놓고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매뉴얼리 꺼놨어요. 꺼놓고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는데 여기서도 보고서 결론이 뭐냐니까 그 안전관리자 그 스텝이죠. 스텝. 그 스텝이 관리 소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안전 문화가 원전 안전이 중요하다 하는 게 결론이었고요. 후쿠시마 사고는 아까 말했지만 결론이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 자연재해가 아니고. 왜 인재냐 하니까 50년 전에 원자력 발전소 처음 시작할 때 스테이션 블랙아웃 정전 사고죠. 정전 사고를 설계 기준 사고에다가 넣어놨으면 설계 기준 사고에 포함했으면 지금 대비했을 겁니다. 지금 전기가 없어서 일어난 사고죠. 그죠? 외부에서 오는 전기가 끊어지고 비상발전기도 돼야 되는데 침수돼가지고 안 되고. 그죠? 외부 전력은 왜 끊어졌습니까? 지진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전력이 끊어졌어요. 오나가와도 3개인데 외부에서 오는 전력이 3개인데 2개만 살고 하나만 끊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 끊어진 2호기가 비상발전기가 살아서 오나가와는 괜찮았어요. 근데 후쿠시마는 외부에서 오는 전력 3개 다 끊어지고 비상발전기마저 1, 2, 3, 4, 5, 6인데 1, 2, 3, 4, 5기는 침수가 됐습니다. 우리 코기는 조금 높습니다. 위치가. 높아가지고 비상발전기 돌아서 괜찮았고 1, 2, 3, 4, 5기는 사고로 이어졌는데 4, 5기는 나중에 그 보니까 3호기에 있는 수소가 4, 5기로 옮겨가서 터진 폭발이었기 때문에 노심 손상은 3개 호기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보면 보세요. 반복되죠. 파란색에서 노란색, 빨간색으로 갔다가 또 체르노빌 사고 나고 아까 말했던 그 글로벌 워밍 도쿄 오정수의 그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는 원자력밖에 없다. 그 탄소세를 물리겠다. 세계적으로 하면서 원자력 붐이 불었습니다. 그때 불다가 후쿠시마 사고 나는 바람에 빨간불이죠. 그래서 다시 노란불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원자력을 우리나라의 그 환경에서는 먹거리 기술로 이렇게 그 기술 개발하고요. 원자력 인력이 다른 공학 분야의 인력에 보면 상대적으로 우위가 있습니다. 우위가 있습니다. 원자력 지금 40대, 50대 원자력 기술자들의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미국은 좋은 인력들이 다 지금 은퇴했어요. 지금 은퇴에 막 남아있는 인력들이 은퇴하는 시기고 우리나라는 지금 피크예요. 어떻게 보면.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원자력 엔지니어들이 40대, 50대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살리면 더 이제 인력 양성도 되고 원자력이 먹거리로 이렇게 진출할 수, 활발해질 수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원전 제로 정책이나 만약에 원전 개발을 이렇게 주춤하거나 안 하게 되면 우리 인력도 이제 활용을 못 하게 됩니다. 비교 우위에 있는 인력을, 기술력을. 그래서 원자력 하는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과로 나타난 게 월성 1호기예요. 여러분들 보도로 봐서 알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9명 위원들이 보트를 투표해가지고, 그러니까 7대2로 가기는 됐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야당은 원자력을 반대한다는 그런 공약을 갖고 있죠. 근데 나중에 또 정권을 잡으면 또 국가를 운영해야 되니까 국가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까도 봤죠. 에너지의 자립성, 을 포함해서 경제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표를 위해서 투표의 수월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제 우려하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자꾸 자극을 해서 자꾸 좀 포퓰리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자, 여기까지면 질문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IAEA에서요, INES라는 사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7이 맥시멈이고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사고의 정의는 1, 2, 3등급까지가 이제 고장이고요. 인시던트고 4등급부터가 사고인데 일본의 도카이무라 해결료 우리나라 원전 연료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해결료 가공하는 회사인데 무식해가지고 직원이 인계 질량을 넘는 양을 뭉친 거예요. 뭉치가지고 핵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계속 작업하다가 사망자가 생긴 사고입니다. 제가 작년에 방문해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없어요. 도카이무라. 회사가 없습니다. 다른 데로 옮겼는지 하여튼 그 지역에 있었던 회사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한 4명 정도 사망자가, 서너 명 사망자가 있었고요. 아까 말한 79년 TMI 사고는 컨테인먼트 속에 방사능 물질을 다 잡아가지고 피해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대사고 관리하면 핵심이 사고 혹시 나더라도 TMI급으로 막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TMI 사고는 사고 나고 2시간 반 만에 알았습니다. 자, TMI 사고 어떻게 나냐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복수기 쪽에 이제 물이 들어가가지고 복수기 스탑하니까 발전소 자동으로 스탑되죠. 스탑됐습니다. 그러면은 메인스팀 냉각 시스템 쪽이 멈추고 보조급수가 들어갑니다. 옥스피롤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옥스피롤 시스템을 통해서 냉각수를 공급하는데 평상시에 안 쓰기 때문에 셧다운 하거나 비상시했습니다. 근데 작업자가 보수자가 보조급수 계통의 밸브를 테스트하고 원래 상태대로 복구 안 해놨어요. 원래 상태로 복구 안 해놓은 거예요. 테스트하고 오케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테스트 하려면 바깥에 잠가 놓고 테스트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 끝나면 바깥에 잠갔던 것을 풀어야죠. 원리대로 풀어놔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그 다음 작업을 옮긴 거예요. 갑자기 복수기에서 물이 들어가서 진공 상태의 컨덴서가 물이 들어가면 스톱이 일어나죠. 복수기 멈추니까 2차 측 열 제거가 안 되니까 보조급수 계통이 작동이 되는 보조급수 계통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차 쪽이 냉각수가 1차 붕괴열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열 제거해 줘야 되죠. 그러면 2차 측이 지금 다 죽어 있기 때문에 2차 측 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압력도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 올라가고 압력 올라가면
압력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PORB라고 파워 프릴 립 밸브가 가압기에 달려 있죠. 가압기에 밸브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사이클링 합니다. 압력이 높으면 열리고 압력이 낮으면 닫히죠. 근데 이놈이 스탁 오픈, 딱 열린 상태로 고장이 난 거야. PORB에 달린 밸브가. 그럼 어떻게 돼?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죠? 계속 셉니다. 그게 뭡니까? 록카 사고입니다. 록카. 냉각수가 계속 빠져나가는 사고죠. 오퍼레이터가 컨트롤룸에서 보니까 갑자기 고압 주입 시스템이 작동해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압 주입 시스템은 냉각수가 부족하면 ECCS에서 맨 처음 들어가는 그 계통인데, 물이 부족하면 냉각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동으로 HPC 시스템, 하이 프레셔 인젝션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퍼레이터가 가만히 보니까 가압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차 있습니까? 가압기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가압기가, 프레셔라이저가 꽉 차 있으면 원래 힙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퍼레이터가 프레셔라이저가 차 있네? 근데 왜 힙시가 들어가지? 힙시가 아마 고장났나 봐. 꺼버렸습니다. 들어가는 힙시를. 아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힙시, 고압 주입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냉각수 주입이 안 되니까 프레셔라이저의 밸브를 통해서 계속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리액터 속에 물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해결료를 노출시킵니다. 자, 오퍼레이터가 언제 알았느냐? 사고 나고 2시간 반 만에 알았어요. 2시간 반 만에 알아가지고 다시 껐던 고압 주입 시스템, 하이프레셔 인젝션 시스템을 작동시켜가지고 사고가 이제 완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고 원자로 노심을 보니까 해결료가 3분의 1도가 있었어요. 3분의 1도가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왔죠. 근데 경락 건물이 온전했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을 다 포집했죠. 주민들이 대피하고 그랬지만 주민들한테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자, 여기서 메시지가 뭐냐면 붕괴열이 2시간 반 동안 나왔는데요. 해결료가 3분의 1 녹아버렸어요. 그죠? 사고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생각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붕괴열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고. 지난번에 2012년도에 고리 1호기 SPO 났을 때 12분 동안 정전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오버홀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로프아웃 셧다운 기간이었는데 12분 동안 그 풀장의 온도가 22도 올라갔습니다. 22도. 12분 동안 21도, 22도 올라갔어요. 그 많은 물이. 그러니까 상당히 사고 진행이 빠르고 대단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위해서 제가 도입한 이그젬플입니다. 그래서 TMI 사고는 79년에 일어났고요. 아까 501400 보고서가 75년도에 나왔는데 TMI 사고를 잘 예측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스몰 로카다. 또 휴먼 에러가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501400 보고서가. 그게 PSA입니다. 여러분들 실내성공학 다음 코스가 PSA인데 PSA 기술이 나온 보고서가 그 501400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자력 분야에 PSA 분야가 만들어진 보고서가 501400인데 이 보고서 이름이 리액터 세이프티 스터디 RSS라고 합니다. 이게 1975년도에 나왔습니다. US NRC 프로젝트로 아직 PSA 기술로 사고 분석을 했는데 TMI를 거의 예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57년도 화재로 인한 윈스케일 사고가 있었고요.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죠? 또 원자력 사고뿐만 아니고 원전 사고뿐만 아니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제 의료 장비에 들어 있는데 그 취급 부주의로 또 일어났던 사고가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오던 거. 이게 그 방사능 레디오액티브 세슘 클로라이드를 그 사용하는 의료 장비를 방치해놨는데 뭐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보관하다가
사망자가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또 5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4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고의 정의를 하고 강의를 매듭하려고 합니다. 아까 왜 원자력 발전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4가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뭐냐. 여러분들 그 보도를 보면은 뭐 울진 뭐 한빛 원전이 뭐 사고로 정지됐다. 근데 그 정확한 용어는 사고가 아닙니다. 인시던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조금 전에 봤죠. INS 등급이 1, 2, 3까지는 인시던트로 IAEA의 그 사고 등급 INS가 디파인을 했고요. 4등급부터 사고인데 아까 말했지만 이런 저울입니다. 디케이하고 파워 쿨링이 밸런스를 이루면 사고가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사고인데요. 어떤 그 밸런스냐 하니까 붕괴율입니다. 붕괴는 1초가 지나면 원래 1000메가와트에 6%가 남아 있습니다. 표준형 원전이면 1분이 지나도 3% 정도 남아 있고요. 1년이 지나도 계속 남아 있어요. 후쿠시마 지금 4년이 됐지만 아직도 붕괴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에 그 노심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한 4.6톤 정도 시간당 물이 계속 들어가서 식히고 있어요. 그 붕괴율이 있다는 거죠. 1년이 지나도 원래 파워의 0.03%. 그죠? 그래서 요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원래 핵 분열을 하면은 200메가가 나오고, 이게 정지해도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는 방사선 때문에 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붕괴열이죠. 그래서 원전 사고는 디케이 힛과 쿨링의 미스매치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줬으니까 여러분들 복사해서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서론을 좀 뒷부분 더 하고, 여러분 나눠준 숙제에 그 확률 이론을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럼 수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